자, 이제 연력학체 2법칙. 자, 연력학체 1법칙이 에너지의 양에 대한 법칙이었다면 연력학체 2법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든가 에너지가 전환되는 방향에 관한 법칙이야. 자, 이때 연력학체 2법칙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과정은 자발적으로 무질서도 또는 얘를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한 문장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모르는 용어가 되게 많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고. 일단 비가역 과정. 자, 자연에 일어나는 현상은 크게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가역은 이게 가능하다. 뭐가? 역 과정이. 그러니까 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가능하다. 이거야. 이건 외부에다가는 어떠한 변화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원상복귀한다. 이런 의미야. 자, 어떤 식이냐면 내가 물체를 놨더니 자, 얘가 떨어졌다가 다시 처음 높이까지 왔어. 완전히 원상복귀했지. 자, 내가 진자를 이렇게 들어 올렸더니 갔다가 완전히 처음 위치까지 왔어. 역시 완전히 원상복귀했지. 자, 내가 이렇게 두 개의 기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콕으로 연결을 했고 왼쪽에만 처음에 기체를 뒀어. 그리고 뭐 단열재로 잘 차단해. 자, 그런 다음에 콕을 열었어. 그럼 뭐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생각해보면 기체가 계속 여기 머물러 있진 않겠지. 쫙 펴질 거야. 근데 얘가 쫙 펴졌다가 다시 왼쪽으로 쫙 다시 돌아와. 그럼 가역 과정이야. 근데 자연에서 가역 과정 잘 일어나는 것 같아? 잘 안 일어났지? 자, 첫 번째. 물체를 여기에 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튕겨져 올라오지만 처음 높이까지 못 올라와. 또 떨어져서 또 점점 높이가 줄어들다 결국에 그냥 바닥에 놓이게 될걸? 자, 진짜 들어 올렸지? 갔다가 처음 높이까지 못 올라. 좀 덜 와. 또 갔다가 덜 와. 갔다 덜 와. 하다가 그냥 결국엔 정지하게 될 거야. 자, 얘도 콕을 열면 쫙 퍼지는 거네. 근데 얘네가 알아서 다시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 그냥 퍼져 있지. 자, 그러니까 비가역 과정은 아닐 비자가 붙었잖아. 역과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외부에 하나도 변화도 남기지 않으면서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럼 봐봐. 자연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과정이 가역 과정인 것 같아? 비가역 과정인 것 같아? 비가역 과정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기저항과 마찰이 있거든. 공기저항과 마찰 이렇게 계속 접촉이 아니더라도 뭔가 물체와 물체가 충돌을 하면 또 그 순간에도 무조건 열에너지 등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원상복귀하지 못해. 자, 그래서 자연계에 일어나는 대부분은 비가역 과정이야. 아니면 그냥 가역도 비가역도 아닌 채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오케이? 자, 근데 비가역이라는 건 결국 원상복귀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변화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변화하는 비가역 과정에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야. 어떤 방향으로?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간다. 그러면 저 질서, 무질서가 과연 과학에서 말하는 질서, 무질서가 뭐냐? 걔부터 우리가 정리해줘야겠어. 자, 질서와 무질서. 사실 과학에서 말하는 거나 우리가 일상 사회에서 말하는 거나 똑같아. 질서 있다라는 얘기는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를 접촉했어. 얘는 90도씨짜리 물체고 얘는 10도씨짜리 물체 구분 가능하지. 자, 내가 비커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여기에다가 뭐 빨간색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 물과 잉크 구분 가능하지. 자, 아니면 면 위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 정지한 면과 운동하는 물체 구분 가능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봐 무질서한 상태가 돼. 무질서한 상태는 뭐냐면 구분이 어려워.
지나면 90도, 10도를 유지하지 못해. 결국엔 열평형 일어나서 둘의 온도가 똑같아져. 둘 다 50도씨면 50도씨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군지 구분이 가능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내가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는 물과 잉크 이렇게 다 구분이 되지만 저 잉크가 막 조각조각 나가지고 물 분자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될 거야. 왜냐하면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물 분자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핑크색 물이 돼버려. 누가 물인지 누가 잉크인지 구분이 안 가. 자, 또 얘도 운동을 하다가 영원히 운동해? 아니야. 결국엔 정지. 누가 정지한 면인지 누가 운동하는 물체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게 바로 무질서한 상태. 근데 생각해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기서 일로는 자발적으로 가. 그런데 반대로는 자발적으로 갈 수가 없어. 즉, 자, 우리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건 일단 대부분 가역과정, 원상복귀하지 못하고 비가역과정, 분명 변화를 해. 근데 그 변화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질서정연하게 구분이 가능한 방향이 아니라 구분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가 우리말로 무질서도야.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한다. 증가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지. 사실 이 엔트로피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엔트로피만 책 두께가 이만해요. 걔가 엔트로피만 얘기해, 엔트로피만. 근데 되게 어렵지만 사실 고교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만 얘기해. 결국 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자, 첫 번째로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자, 봐봐. 얘가 지금 온도가 똑같아진 이유는 왜 그래?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떨어지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서 똑같아진 거지? 자, 근데 봐봐. 만약에 10도씨에서 90도씨로 열이 이동했다 치자. 이 10도씨짜리가 10칼로리를 잃어버리고 90도씨짜리가 10칼로리를 얻잖아?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아. 잃은 만큼 얻었으니까 열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잖아? 하지만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아. 왜? 10도씨짜리가 10칼로리를 잃어버리면 얘가 5도씨가 되고 얘는 10칼로리를 얻어버리면 95도씨가 되기 때문에 더 질서정연한 상태가 되지? 근데 그렇게는 안 간다는 얘기야. 왜? 자연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나 에너지 전환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가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켈빈과 플랑크가 얘기했어. 역학적 에너지 혹은 역학적 일은 100% 열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열이 100% 역학적 에너지로 가지는 않는다. 자, 봐봐. 지금 이 물체가 운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갖고 있었지? 근데 얘가 그냥 알아서 잘 가는데 속력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 이 과정상에서 공기와의 저항, 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이 운동에너지가 다 뭐로 갔냐면 열에너지. 근데 이때 소리도 좀 들렸으니까 소리 에너지로 갔는데요. 물론 그래. 근데 소리 에너지도 결국에는 이 공기의 진동이 더 된 거야. 그것도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니까 열 에너지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엔. 자, 그래서 이렇게 역학적인 100%열 에너지로 가는데 이게 왜 질서 정연한 것과 관계가 있느냐? 자, 역학적 에너지일 때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로 딱 구분이 가능하지. 얘만 에너지를 갖고 있어. 아주 집약적인 에너지야. 근데 열 에너지는 그냥 매 순간 발생해. 그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 계속 어떻게 돼? 터져서 나눠가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는 건 매 순간 흩어져 버리는 매우 덜 집약적인 에너지죠. 열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구분이 가지 않는다. 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매우 집약적이고 정돈된 에너지에서 덜 집약적이고 덜 정돈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지. 자, 이때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는 100% 못 가. 만약에 이게 간다면 어떤 일도 막 살면서 일어나야 되냐면 뭐 이런 거야.
자, 면에 물체가 정제 있었어. 근데 갑자기 물체가 이 바닥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갑자기 운동 에너지를 얻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야 돼.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실 엄밀히는 열 에너지는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 에너지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열 에너지랑 내부 에너지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간다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간다는 의미야.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정제에 있었는데 얘랑 접촉하고 있는 바닥에 무수한 분자가 있겠죠. 사실 이 방 안에 한 요 정도 사이즈의 방 안에 기체가 10의 27제곱개 정도 있다고 하거든. 기체가. 분자 거리 되게 먼데. 그 고체는 조밀조밀하게 붙어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면에 있는 그 접촉한 분자들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모두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힘 받으려고 어떻게 해? 위에 있는 물체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거지. 작용반작용 받으려고. 자기가 힘주고 자기도 힘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가 정제했다가 접촉한 입자들로부터 모두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속도 생겨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일 본 적 있어? 이런 일 본 적 없어. 수학적으로 보면 그래도 오래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이 무수한 개수의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0에 가까운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살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수학적 관점이고 과학에서 보면 그래 그럼 걔는 확률이 되게 낮은 방향이고 입자들이 막 골고루 어느 방향으로 가는 그 확률은 되게 높은 확률이잖아. 그럼 낮은 확률과 높은 확률 중에 높은 확률 쪽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연현상은 항상.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가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100% 역학적 에너지로 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역학적인 일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집약적인 에너지가 덜 집약적인 에너지, 정돈된 에너지가 덜 정돈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자발적으로 100%다 간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건데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나.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침대가 있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침대가 없는 쪽과 침대가 있는 쪽으로만 방을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게. 사람이 자고 있어. 이 방 안에는 기체가 한 10에 27제곱개 있어. 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기체가 전부 침대가 없는 쪽에만 가 있어. 갑자기 잘 살다가 질식사로 죽어. 이런 일 벌어진 적 있어? 없어. 자, 왜 그러느냐? 기체가 이렇게 여기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한쪽에 있을 확률이 하나의 기체라면 2분의 1이잖아. 근데 10의 27제곱개가 전부 여기 있어? 그럼 그 확률은 얘의 10의 27제곱이 되는 거지? 너무 확률이 어때? 작아. 0에 가까워. 물론 수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래도 확률이 0에 가까운 거지 0은 아니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골고루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계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골고루 항상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갑자기 질식사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정말 수명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가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골고루 분포하고 그래서 얘네가 골고루 분포했다가 돌아오지 않고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로 가준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가요. 자, 연락값체 이 법칙이 되게 어려운 듯 하지만 결국 고교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정도 내용. 이해가니? 근데 이게 일상도 상당히 비슷해요. 사실 일상에 일어나는 것들도 다 과학 현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데 뭐 살다 보면은 내가 특별히 지구에 어지러운 것 같진 않은데도 집은 항상 자발적으로 깨끗한 방향으로는 안 간다? 항상 더러워지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깨끗하고 저렇게 구분 가능한 상태는 뭐 이런 거예요. 옷은 옷걸이에 있어야 되고 책은 책상 위에 있어야 되고 신발은 신발장에 있어야 되는데 자, 책이 침대 위에 있고 옷은 책상 위에 있고 신발은 식탁 위에 있고 아니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자, 그러면 정말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잖아. 그치?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정확히 책이 책꽂이에만 있어? 아니잖아. 나도 침책에 있어, 책이. 자,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단 말이야. 구분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야. 얘가 과연 침대인지 책상인지 구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 자연계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다고. 그럼 그거를 질서 정연한 상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을 해줘야 돼. 식탁에 있는 신발은 신발장에 갖다놔 주고 책상에 있는 옷은 옷걸이에 걸어주고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질서 정연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하지만 자발적으로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거야. 여기까지 하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열 에너지를 100% 역학적인 일로 전환시킬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전환시키면 우리의 삶이 되게 윤택하고 편리해져요. 자, 그래서 정말 열 에너지를 역학적인 일로 바꾸는 그런 기구를 사용해. 걔네들이 바로 열기관이야.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아주 집에서 심플하게 열기관을 만든다면 사실 만들 수 있어. 좀 보기는 없어 보이긴 한데 주전자에다가 물을 두고 끓여. 그럼 막 이제 운동하는 수증기가 되어서 나오겠지?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종이로 수습관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놔. 그러면 이 운동하는 수증기가 나와서 얘네랑 부딪히면 얘가 어떻게 되니? 돌아갈 수 있지. 열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킨 거야. 열기가 아니야. 뭐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높은 어떤 과학 기술과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열기관이 바로 엔진이야, 엔진. 그 시초는 증기기관이었지. 석탄을 태워가지고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기차를 운동시킨 거야. 그걸 이제 우리 차 안에도 다 넣어가지고 엔진, 걔가 바로 열기관. 이 엔진에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엄마 차가 휘발유를 넣는다? 그럼 가솔린 엔진. 경유를 넣는다? 그럼 디젤 엔진. 근데 과학이 자꾸 발달하니까 지금은 이제 또 어느 차로 가고 있냐면 이런 열기관, 엔진에 의한 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자꾸 지금 가는 추세에 있긴 있어.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 엔진, 열기관 내부를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그려보면 어떤 식이냐? 이런 식이야. 여기 이렇게 고온부 T핫 그리고 저온부 T콜드 이 사이에 이제 연료를 가솔린 혹은 디젤을 집어넣는 거지. 자, 걔네 가솔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도 같이 혼합되어 있고 얘네를 우리가 전부 다 작동 물질이라고 해. 여기서 고온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엔진 내부를 얘기해. 차 내부. 저온부는 차 바깥 대기를 의미하는 거지. 자, 어떤 식이냐면 시동을 탁 켜. 그러면 안에 점화 스파크가 있어.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장치야. 점화 플러그가 있어서 얘가 탁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울 물질들이 많잖아. 그래서 얘네가 순간적으로 확 폭발을 해. 폭발을 하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확 팽창되지. 이때 이 안으로 이 실린더와 공기가 차 내부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가 폭발하면서 피스톤을 밀어. 그럼 밀면 이게 기계적으로 자동차 바퀴랑 연결되었거든.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근데 얘가 계속 밀기만 하면은 차가 터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팽창을 했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돼. 이걸 계속 반복해야 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폭발 그리고 얘를 밀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연소되진 않았을 거야. 연소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자 내부는 뜨겁고 바깥 되게 차갑지?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자발적으로 흐르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얘가 열려. 그래서 폭발, 배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그래서 폭발, 배출. 그래서 앞에 좀 오래된 차가 막 가고 있잖아? 그럼 뒤에 배기가스 나오는 거 막 눈에 보일 때 있지. 결국에는 폭발, 배출 이걸 갔다가 돌아오니까 하나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거든.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기에서 전부 연소되지 않은 그
그 찌꺼기들이 내부는 뜨겁고 바깥은 차가우니까 열과 함께 이동하는 거야. 버려지는 거지. 뭔 일인지 알겠어요? 자, 이때 스파크와 함께 내부가 받은 열을 QH 이걸로 뭘 했어? 바퀴를 돌리는 일을 했고 남는 열을 어떻게 대기 중으로 방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받은 열이 방출한 열과 합의는 합과 똑같아.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열받아서 일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얘 목적이 아니지. 그래서 얘가 얼마나 좋은 엔진이냐 열 효율을 계산하는데 얘가 efficiency여서 우리가 약자 스몰 e를 사용한다. 받은 열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월크로 전환시키느냐 비율을 열 효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퍼센테이지로 구하고 싶으면 100배 해주면 돼. 근데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월크는 받은 열에서 버리는 열을 뺀 만큼이지. 자, 얘는 묶으면 1 마이너스 TH분의 TC 이렇게 되네요. 이게 효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 자동차 엔진 효율이. 한 26% 정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를 10리터를 하면 결국 원하는 운동 에너지로는 2.6리터 정도만 전환된다는 거야. 되게 낮기는 한데 사실 의외로 효율들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낮아. 형광등 효율 한 20%, 25% 정도밖에 안 돼. 전기 에너지 100 받아가지고 원하는 빛 에너지도 25 정도밖에 안 되고 LED 발광 다이오드는 형광등보다 효율이 좀 높기는 한데 그래봤자 30% 조금 넘어. 가격은 좀 더 비싸. 이렇게? 자, 이거 한 26%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점점 연료는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그런 연료는 나는 주로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들, 석유 이런 애들이 자꾸 줄어들어. 매장량은 한정적이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얘네들의 효율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돼. 그래서 자꾸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은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차들은 저렇게 엔진, 열기관만 있었다면 요즘의 차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해서 전기 모터랑 열기관이 함께 구동해. 그래서 자동차가 막 처음에 확 시동을 켰을 때 이럴 때는 열기관이 효율이 더 떨어져요. 그럴 때는 이제 전기 모터를 가지고 일단은 시동을 켜고 어느 정도 자동차가 속력이 올라오면 그때는 전기 모터보다 열기관이 효율이 좀 더 좋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열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구동시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30% 정도 되는데 또 뭐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안 좋은 것도 있잖아. 거기 이제 큰 배터리가 차에 들어있어 가지고 차가 일단 대체적으로 무거워져.